자, 이번에 보실 때는 법률행위 부관 교재 115쪽 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이요. 맨 처음에 권리변동을 첫 번째 주제로 해서 두 번째 법률행위가 두 번째 주제였죠. 여기가 제일 내용이 많고 방대합니다. 난해하고요. 세 번째가 의사표시에서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이거 다루었어요. 그 다음에 대리에서 대리제도하고 복대리, 무권대리 이것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무효 취소 보셨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조건 기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보면 계약서에 특약이라는 거를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특약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 특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관이라고 그래요. 부관. 특약을 넣었다. 다른 말로 부관을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중에 먼저 조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한테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하다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직접 여기 강의하다가 바로 질문 받았던 사항이에요. 이 제가 하도 이게 재밌고 이래가지고 바로 이 강의에다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때는 2000년입니다. 2000년. IMF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죠. IMF 지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입니다. 예, 이때 둘은 아주 친한 고향 친구예요. 고향 친구. 저 경상도에 있는 고향 친구인데 B가 A라는 친구한테 와가지고 돈 좀 있으면 투자해달라고. 투자 좀 해달라고. 얼마나 그랬더니 얼마나. 예. 그 당시에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라. 라고 B한테 A가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A가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B가 자기 사무실 일하는 데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모초에 있는 사무실인데 A가 가보니 요만한 구석진데 창고 하나 딸랑 있고 책상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벤처라고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벤처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직원 하나, 책상 하나 딸랑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나를 믿고 6천만 원을 투자를 하라고. 예, 한편으로 어이가 없었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예. 그래도 친한 친구고 하니 그 당시만 해도 이쪽이 경제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6천만 원을 그래. 잃는 셈 친구. 내가 이거 버리는 셈 치고 내가 친구니까 그냥 내가 투자해 줄게. 이렇게 6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빌려준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닙니다. 투자한 거죠. 투자. 6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빌려준 거하고 투자한 거하고 달라요. 빌려줬다. 그 다음 투자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얘기를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고는요, 이 친구는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이런 창고에다가 뭐 그 당시 기술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2000년이죠, 2000년에. 근데 투자를 하면서 얘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쪽도 자기가 크게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전혀 못하고 그냥 너무 고마우니까 여기 시작하는 입장에서 B가 너무 고마우니까 왜? 아버님도 안 꿔줘, 친구도 안 꿔줘, 동생도 형제도 아무도 다 외면했던 이 돈을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친구가 와서 6천을 꿔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 B가 그래 잘 되면 내가 주식 다 줄게 이런 거죠. 다 줄게. 요렇게 썼어요. 여기다 요렇게요. 공증을 받았더랍니다. 공증을 이분이. 예. 그때 쓴 계약서 내용이 이거예요. 상장되면 나중에 잘 돼서
상장되면 어떻게 하기로? 주식을 다 주기로.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너무 가능성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도 그냥 써준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공증받고 이걸 써줬어요. 그럼 계약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2000년에 투자 계약은 이루어진 거죠. AB 간의 계약은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2000년에 이루어졌어요. 계약된 거죠. 계약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다 뭘 붙인 거냐면 상장되면 주식 다 준다고. 이걸 넣어준 거죠. 이걸 넣어줬어요. 급기야 2015년 이쯤 돼서 이쪽이요. 대박이 났습니다. 연 매출 2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쓰는 GPS 있잖아요. GPS. 저 내비게이션. 예, 그쪽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그쪽 기술. 거의 독보적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서 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시장까지도 진출이 되어 있고 남미 쪽까지 기술 진출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A가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때부터 B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도 바쁘다고 그러고 핑계를 대고 외국 나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을 찾아가 봤더니 예, 직원 수도 엄청 많아졌고요.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더 해외 쪽에도 이렇게 활로가 좋아져서 자스닥, 일본 쪽에, 일본의 자스닥 쪽에 상장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이제 문자를 남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공증받은 거 있지 않냐. 공증받은 거.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랬더니 B한테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니하고 나하고 거래한 거는 2000년에 거래했으니까, 지금 2016년이니까요. 거래한 날로부터 10년이 훨씬 넘었죠. 16년이나 흘렀어요. 16년. 2016년 현재 너는 나하고 거래한 이 거래에 대해서 이 6천만 원에 대한 이 거래권에 대해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을 못한다. B가 이쪽한테 이렇게 통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더라. 네 권리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네 권리가 소멸해버렸다. 이렇게 문자로 B한테서 A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죠. 이분은 거의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이미 10년도 지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손을 딱 놓은 거죠. 놓은 상태에서 공부를요. 이 민법 공부를 하러 오셨습니다. 나이 지긋하시면. 자, 이분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문제가 이 부분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먼저 짚어보죠. 자, 먼저 빌려줬다면 투자가 아니라 빌려줬다면 빌려주면 A는 뭐가 생기느냐면 채권이 생기죠. 그게 빌려준 돈이라면 투자권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면 6천만 원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채권이 생기죠. 6천만 원에 대한 채권. 채권은 일반 채권이면 10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돼 버려요, 이거.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시효가 완성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럼 이게 빌려준 돈이면 언제 끝나는 거냐? 2000년에 거래했으니까 2010년이죠. 2010년 되면 이 받을 돈은 날아간 거죠. 그럼 이게 소멸하지 않게 해요.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되게 하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A는, 돈 꿔준 A는 채무자인 B에게 재산을 찾아서 B의 재산을 찾든 어떻게 해서 재산에다가 압류나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걸면 그래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죠.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10년이 흐르기 전에 뭐를 했어야 되느냐면 이 조치를 했어야 돼요. 가압류나 압류나 민사소송, 소재기예요. 소재기. 이거를 해야만 어떻게 되느냐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지나는 순간 이 채권은 없어져 버렸다. 이런 논리가 생기게 되죠. 근데 그 논리는 이걸 빌려줬을 때죠. 근데 이거는 투자를 한 거죠. 투자한 거. 투자한 돈은 언제 돌려받는 거냐? 언제 돌려받느냐? 이 계약대로 하면 2000년도에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계약은 체결이 되었어요. 체결이 돼서. 다만 뭐가요? 이 효력이요. 이 계약의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주식을 다 돌려받기로 하는 이 계약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계약한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상장되면 다 준다. 돌려준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계약은 이루어졌으나 상장될 때까지는요. 상장될 때까지는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럼 이 A의 권리는 A가 이 6천만 원에 대한 돈 투자를 내주고 받을 권리, 주식을 돌려받을 이 권리는 언제 생기느냐? 상장될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이 상장될 때, 코스닥에 상장될 때 그때 생기는 권리죠. 그럼 상장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라고 그래요. 조건부. 조건부 계약을 한 겁니다. 조건부 계약. 상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상장되면,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을 다 돌려준다. 조건부 계약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 효력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상장될 때 비로소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상장되면. 그럼 거꾸로 말하면 상장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죠. 안 되면 못 받고 상장되면 받고. 그럼 이분의 권리는 10년이 지난 현재 2016년이니까 이 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 문제가 우선 중요한 쟁점이죠. 이분의 권리는 언제 생긴다고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가, 이 조건부 계약은 언제부터 생기는 거냐?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조건이 뭐한 때? 성취시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코스닥에 상장된 때, 그때부터 이 주식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성취한 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A의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은 이 권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상장되는 순간 주식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역으로 이분은 지금 상장되는 순간 회사 주식을 몽땅 회사를 통째로 넘겨야 되니 B는 상장을 미루고 있는 거죠.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매출 200억씩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미룬 채로 지금 그냥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분은 왜냐하면 이 조건이 두려우니까 B는 일본에 있는 자스닥이다. 이걸 상장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쪽에서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을 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 다 준다.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여기다가 코스닥이 아니라 거꾸로 여기다가 자스닥에 상장되면 다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분 간의 거래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코스닥에 상장되면이라는 이 조건 하에서만 주식을 다 주는 거죠. 이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회피할 수 있죠. 회피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는 B한테 있습니다. 이 회사는 B한테 있는 거죠. 자스닥에 상장해도 아직 B에게 있어요. B에게. 전제 조건은 이거죠. 이쪽으로. 한국에 있는 코스닥에 상장돼야만 이 회사 주식을 통째로 A가 가져갈 수 있죠. 자, 이때 하나 더. A가 죽어버리면 이쪽으로 상장하기 전에 얘가 죽어버리면 이 권리는 A의 권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조건부 권리라고 그래요. 조건부 권리를 가진 A가 죽어버리면 이 사람의 지위를 자식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이분이 죽어도 이분의 의무도 그대로 상속돼요. 따라서 이게 더 커져가지고요. 자수닥으로 상장돼서 더 규모가 커지고 회사가 발전돼도 언젠가 국내 코스닥에 상장되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살아있어요. 이게 조건부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대한 개념부터 그리고 종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 이 조건은 개념 보실까요? 115페이지. 조건은 법률에 의해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일어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불확실해요. 이게는 상장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한 거죠. 이분이 사석에서 다른 친구한테 술 먹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미친놈이지 이런 계약서를 왜 써줬냐고. 거꾸로 말하면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거죠. 없었으니까 이런 계약서 써준 거지. 이게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거죠. 상장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거. 이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 확실하면 기한이죠. 내가 죽으면 주식 다 줄게.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 기한이죠. 그래, 거기다 정리해 봅니다. 조건이냐, 이 부관이 조건부로 걸은 거냐, 기한부냐. 조건부냐, 기한부냐, 이 차이는 이게 불확실한 거면 조건부 계약이고, 이게 확실한 거면 기한이다. 그럼 이거 상장되면은 불확실하죠. 조건입니다. 내가 사망하면 주식 다 넘겨줄게. 이거는 확실하죠. 언젠가 죽으니까. 이건 기한입니다. 기한.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별표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무조건 되셔야 돼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상장되면 주식 준다라는 거를 만약에 공증을 안 받았다. 공증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쪽에서는 조건 걸었지 않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B는요. 나 기억이 없어. 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조건을 걸었더라도 입증을 못하면 뭐가 되느냐. 조건 없는 걸로 돼.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잘한 일은 이거를 공증을 받았다는 거죠.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의 값어치가 더 빛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공증을 안 받고 구두로 계약하고 끝났다면 이거는 입증할 수가 없죠. 그럼 입증을 못하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 아니에요. 그냥 투자한 것밖에 안 돼요. 이 의미.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있어요. 조건이 되기 위한 요건하고 판례 하나 소개가 되어 있죠. 그 판례를 보시면 조건 의사하고 조건이 외부로 이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 표시. 그 표시 옆에다 가로하고요. 써볼까요? 우리는 이걸 뭘로 하냐면 주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 옆에다 공증을 받으면 표시가 된 거죠. 그래야 이게 조건으로서 값어치를 갖는 거예요. 그럼 이걸 표시를 안 해놓으면, 이 조건이 있다는 걸 표시를 안 해놓으면 조건이 없는 걸로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류. 조건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돈 투자하신 이분은 이 주식을 다 돌려받으려면, 회사를 뺏으려면 상장이 되면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조건이 뭐한테? 성취가 된 때 효력이요.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이 돼요. 계약은 체결한 거죠. 계약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체결을 한 거예요. 10년 전에. 그 효력이 언제 생겨요? 나중에 생기는 거죠. 한참 뒤에. 나중에 효력이 발생되는 게 조건이에요. 계약은 이미 한 거죠. 10년 전에. 효력은 언제 생긴다? 나중에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효력 발생이. 언제? 조건이 성취된 때. 이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성취할 때까지는, 성취되기 전에는 멈춰서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성취하기 전에는 스탑, 멈춰 있는 거예요. 성취할 때 생기고 성취 전에는 멈춰 있는 게 정지 조건.
따라서 AB 간의 이 조건은 정지 조건입니다. 성취돼야만 주식을 받게 되니까. 근데 아직 성취를 안 하고 있죠. 이 상장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멈춰져 있어. 이게 정지 조건입니다. 자, 그게 116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정지 조건. 147조 볼까요? 147조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 정지 조건의 땡땡이요.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느냐면 조건이 성취한 때의 별 3개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생긴다. 발생한다. 별표. 그럼 성취하지 않으면 상장이 안 되면 효력이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거죠. 반대로요. 조건이 성취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소멸하는 거 있어요. 소멸하는 거. 소멸하면 그거는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게 2항입니다. 해제 조건 땡땡.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 거예요. 잃는 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어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컨대 해제 조건 이런 거예요. 이건 정지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상장되면 주식 다 준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예컨대 땅 계약을 하고요. 땅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다 매수인이요. 매수인 측에서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한 거냐면 부관으로 특약을 넣었어요. 이렇게. 건축허가, 이 땅을 왜 사느냐? 건물 지려고. 건축허가를 못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못 받으면 못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계약을 뭘로? 무효로 하자고. 계약은 효력이 생기는 걸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걸로. 효력이 소멸하기로 하자. 무효로 하자. 무효로.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그럼 이건 성취되면 허가 못 받으면 즉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건 어떻게 돼요? 무효로 돼요. 무효로. 이건 유효로 돼요. 성취되면 유효로 되고 이거는요. 성취가 되면 무효로 돼요. 무효로.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정반대로 가죠. 정반대. 이 부분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의 큰 차이점.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유효로. 해제 조건은 무효로. 효력이 소멸하니까. 그래서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116페이지 1번 정지 조건에 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밑에 보면 시험에 합격하면 벤츠를 사줄게. 그럼 벤츠는 언제 사주느냐?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사주는 거죠.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밑에 중요한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그 판례가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판례. 옆에다가요. 별 2개 이렇게 표시겠습니다. 별 2개짜리요. 제가 이렇게 별 3개짜리로 표시하는 거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95% 매년 나온다. 별 하나짜리는요. 이거는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출제되니까 이거는 매년 출제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동그라미 하는 거는 참고로 봐두십시오 이러는 거죠. 참고로 봐두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 2개짜리를 할 텐데 요거는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2년 경년제로요. 경년제로 한 번. 그다음 꼭 기억할 건 이거예요. 삼각형 하는 거 이거. 틀리기 쉬운 거. 이거는 요주예요. 요주의. 내면 함정으로 반 이상 빠져드는 거죠. 요거 표시를 꼭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시면 책 입체적으로 딱 깔끔하게 마무리되실 거예요. 자, 밑에 정지조건 밑에 판례 하나 있어요. 판례가 뭐냐면 우리가 백화점에서 핸드백 같은 거를 매매로 사죠. 핸드백을 샀다 내가.
핸드백을 백화점에서 이 백화점으로부터 B가 매수인이 핸드백을 지금 사왔어요. 할부로 내고 저 핸드백을 백화점으로부터 사왔을 때 이 핸드백에 대한 매매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만약에 핸드백을 살 때 이 명품 핸드백을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 이걸 하나를 이렇게 샀다. 이때 이 핸드백을 4개월 할부로 샀다고 해볼게요. 4개월 할부. 할부로 거래한 거죠. 할부로. 할부 매매라고 그래. 할부 매매. 그럼 이 할부 매매의 뜻은 뭐냐면 B가 대금으로 핸드백에 대한 대금을 다 내면, 핸드백에 대한 대금을 다 내면 자기한테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유권이 여기에게 없고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핸드백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백화점에게, 이쪽 백화점한테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유보되어 있어요. 뭐 할 때까지? 잔금 완납할 때까지. 잔금 내기 전에는, 잔금을 다 할부금을 내기 전에는 어디 있느냐? 백화점한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빚거냐면 잔금을 다 내면 잔금 완납을 하면 그때서 이 핸드백은 소비자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집사람한테 핸드백을 하나 선물을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4개월 할부로 샀다. 그러면 할부금 완납이 넉 달이 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넉 달이 되기 전에는 누구 거냐면 백화점 거를 제 마누라가 메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백화점 거 들고 다니는 거죠. 백화점 거 이렇게. 이게 이 뜻이에요. 왜?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이쪽한테. 매도인한테. 그럼 언제 매수인 거냐? 완납하면 그때 비로소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된다. 이런 뜻이죠. 소유권 귀속이. 그럼 완납하면 이건 뭐냐? 정지 조건이다. 완납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핸드백을 할부로 샀다. 이런 뜻이에요. 완납하기 전에는 누구 거냐? 백화점 거다. 백화점 거. 우리 대법원 해석이 이거예요. 이게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 이 매매를 할부 매매, 소위 소유권. 소유권이 백화점한테 어떻게 되어 있다? 유보되어 있다. 유보. 요 단어에 조심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을 뭐 했다? 유보시켜 놓은 거래다. 누구한테? 백화점한테, 매도인한테. 우리가 사는 할부 매매, 동산 할부 매매는 우리 대법원이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카메라를 할부로 샀다, 핸드폰을 할부로 샀다, 다 이런 거죠. 내가 핸드폰 10개월 할부로 샀다. 이거 대리점 거예요. 대리점 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 얘기로는. 그럼 언제 내 거냐? 할부금을 다 뭐 할 때 완납해야 내 거죠. 그전에는 내 게 아니라 저쪽 거라는 거예요. 대리점 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거기 땡땡이요. 대금이 모두, 할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 핸드백이나 저 핸드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 즉 할부금이 모두 지급된 때 밑줄이요.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른바 소유권 유보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 이 핸드백이나 핸드폰을 넘겨줄 때 성립하지만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거를 무슨 조건으로요? 정지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대금 완납을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했다. 해제 조건이 아니라 여기다. 이게 해제 조건이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대금 완납해야 내 거다.
이게 우리 판례의 결론입니다. 완납 전에는 누구 거다? 백화점 거다. 대리점 거다. 다음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요.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효로 되는 거죠.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 위에다 쓰되 무효로 되는 거. 무효로. 정지 조건은 유효. 해제 조건은 무효. 정반대. 그래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약혼 예물을 사줬다. 우리 판례 중에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예비 며느리입니다. 예비 며느리. 자기 아들이죠. 아들 약혼녀죠. 며느리 될 예비 며느리한테 반지를 사줬어요. 약혼 반지를. 비싼 다이아 반지로. 그럼 다이아 반지를 증여로 그냥 껴서 준 거죠. 이렇게 증여로 줬을 때 이건 무슨 뜻이냐? 파혼하면 혼인을 안 하고 파혼하면 도로 가져와라 이런 뜻이래요. 파혼하면 증여는 무효로 하자 이거. 증여가 무효다 이거죠. 그럼 이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죠. 파혼하면 돌려달라고. 무효니까 돌려달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파혼은 뭐예요? 혼인하면 안 하면 혼인 불성립이죠. 파혼이라는 거는 혼인을 하겠다 안 하겠다. 혼인 불성립. 혼인 불성립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으로 반지를 줬다 이런 거죠. 혼인 불성립을 불성립하면 어떻게 하기로? 돌려주기로. 돌려받기로. 해제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반지를 증여한 거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지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거예요. 정지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위 할부 매매라는 거죠. 할부 매매. 할부 매매를 우리 대법원은 뭘로 봅니다? 정지 조건부 매매로 봐요. 할부금 다 내면 매수인 거다. 할부 매매. 이건 정지 조건이고요. 약혼 반지는요. 약혼 반지 증여한 거는 뭘로 봅니다? 해제 조건으로 본다 우리 판례가. 요 각각 하나씩이요. 각각 하나씩 사례를 꼭 연관시켜서 정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례를 따로따로 정지 조건에 속하는 할부 매매 판례, 그 다음에 약혼 반지에 속하는 해제 조건 판례를 각각 연관지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우리 책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해제 조건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실권약관. 실권약관에 2번에 기억, 니은 있죠. 이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시험 적합성이 없어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우리 중개사 시험 적합성이 없습니다. 다음 수의 조건하고 비수의 조건이 있죠. 수의 조건은 내 맘대로 조절하는 게 수의요. 수의 조건. 술 먹고 싶은 걸 내 맘대로 조절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내 맘대로 조절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수의 조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비수의 조건은 내 맘대로 못 오는 거. 내 맘대로 하면 수의, 못하면 비수의.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다음 가장 조건이 있어요. 118페이지에 가장 조건은 가짜 조건. 가장이니까 뭐예요? 조건은 조건인데 가짜죠, 가짜.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죠. 저 가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면 가장 매매할 때 들어봤어요. 우리가 가장 매매할 때. 조건의 개념을 보셨고요. 두 번째가 조건의 종류입니다. 종류에 관한 논의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 종류의 첫 번째가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에 관한 논의였어요. 지금 두 번째 보는 논의가 가장 조건. 가짜 조건이에요. 가짜 조건. 가짜야 가짜. 가장 매매는 매매를 가짜로 한 거죠. 조건을 가짜로 넣은 거 가짜. 조건 같은데 조건이 아니에요. 자 보아요. 151조 1항, 2항, 3항. 3항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는 그 조건을 우리는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1항에 불법 조건. 조건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법률의 위가 무효로 됩니다. 법률의 위가. 거기서 별표할 거는 법률의 위의 별표.
가령 이런 거예요. A를 살해하면 10억을 준다. 10억을 증여한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했죠. 증여 계약을. 증여라는 계약서를 쓴 거죠. 10억을 주기로.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들어있잖아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면 A를 뭐 해주는 것? 살해시켜주는 것. 요게 조건이죠. 그럼 이 조건을 보아하니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조건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조건만 불법이 아니라 조건만 불법이라서 요게 무효가 아니라 이것까지요. 증여까지도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이렇게 불법이 들어있을 때는 조건이 불법일 때는 이렇게 우리 민법이 처리하는 거예요. 조건도 무효고 뭐까지요? 증여라고 하는 법률행위도 무효다. 이게 151조의 결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기 별표합니다. 조건만 무효로 한다. 조건만 뭐해서 분리해서 조건만 분리시켜서 무효로 한다. 무효다. 이러면 이게 틀린다는 거예요. 왜? 151조 1항에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는 뭐까지요? 법률행위까지 무효예요. 법률행위도 꽝이다. 꽝. 즉 조건이 꽝이면 이 조건이 꽝이면 이 꽝이죠. 불법이라서 꽝이면 뭐까지요? 증여도 꽝이라는 거죠. 조건 꽝, 법률행위 꽝이지 조건만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예요. 여기다 별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항. 1항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조건이요?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1항은 불법 조건. 그 다음 2항하고 3항 지켜봅니다. 2항.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 이미 성취한 거면 이거는 기성조건이다. 왜?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기성조건을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성취한 걸 기성조건이라고 그래요. 이미 성취한 것인 때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은 조건인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게 정지조건이면 자 볼까요?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면 유효로 무효로? 유효로 되는 거죠. 유효로. 근데 그 조건이 기성조건하고 연결고리가 생기면 이미 이루어진 거를 조건으로 삼았으니 이거는 유효다. 유효. 그러면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기성조건은 이미 기자죠. 이미 성취된 거죠.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럼 효력이 생기죠. 정지조건도요. 정지조건도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성조건 생겨. 정지조건도 이루어지면 생겨. 둘 다 플러스니까 곱하기 하시면 돼요. 플러스끼리 곱하기 하면 당연히 플러스죠. 그래도 유효해요. 반대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랑 만나볼까요? 해제조건은 성취가 되면 무효로 되죠. 무효. 마이너스로. 정지조건은 플러스로 유효로 되고 해제조건은 성취가 되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하고 결합이 돼 볼까요? 이거랑 결합이 되면 해제조건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이루어지면 무효가 되죠.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그게 해제조건이니까 무효죠. 따라서 기성조건, 이미 이루어진 기성조건이 정지조건하고 결합이 되면 유효로, 해제조건하고 결합이 되면 무효로 되는 거죠. 정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기성조건은 플러스로, 정지조건도 플러스죠. 그럼 둘이 곱하기를 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돼요. 근데 기성조건이 플러스 아니겠어요? 해제조건하고 결합되면 해제조건은 왜 마이너스냐? 무효로 되잖아요. 성취되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해버리면 마이너스니까 무효. 이렇게 이해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유효고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됩니다. 왜? 마이너스니까. 다음 사망.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성취할 수 없는 것에 땡땡. 그걸 불능조건이라고 그래요. 사망은 불능조건. 이양은 기성조건, 사망은 불능조건. 자, 그럼 불능조건은 성취할 수가 없는 거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100억 줄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효예요. 그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럼 불능조건이 정지조건하고 결합이 되면 불능조건하고 뭐하고요? 정지조건하고 결합이 돼볼까요? 불능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기성조건은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플러스 아니겠어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죽어도 이루어질 수 없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해가 서쪽에서 뜨면 100억 줄게. 안 뜨잖아요. 안 뜨잖아. 정지조건은 성취가 돼야 플러스가 되죠. 그럼 이게 불능조건이 정지조건하고 결합이 되면 법률행위는 무효죠. 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럼 해볼까요? 마이너스하고 정지조건 플러스하고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정반대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유효였고요. 불능조건이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예요. 정반대로 돌아가요. 왜? 이건 마이너스로 되고 이건 플러스로 되니까. 다음 151조 사망이요. 사망의 끝에 보겠습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때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어떻게 될까요? 해제조건은 성취가 되면 무효 마이너스로 되죠. 근데 불능조건도 마이너스 아니겠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끼리 결합이 되면 그 순간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 이건 유효가 됩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가장조건이라고 그래. 가장조건. 가짜 조건이다. 가짜다. 자, 그래서 1항 불법조건, 2항 기성조건, 3항 불능조건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통째로 가장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가장조건. 자, 가기 전에 조건의 종류 반가로 2번 보시면 반가로 2번에 1번 법정조건이라고 있어요. 법정조건은 뭐냐면 법률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이 정해놓은 거. 이건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컨대 법인 설립을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법이 정한 거야. 법이. 내가 조건을 넣은 게 아니라 법률에 정해놓은 거라서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조건 아닌 거야 이거는. 왜? 내가 집어넣어야 조건을 집어넣어야지. 내가 계약에다 집어넣어야 조건인데 이거는 법이 정해놓은 거니까 조건이 아니라서 법정 조건은 쓰세요. 법정 조건을 위에다가 쓰세요. 조건이 아님. 조건이 아니다. 그럼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도 다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에요. 가짜 조건이에요. 가짜 조건. 그래서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여기를 시험에 내든가 아니면 이 세 개 중에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내든가 시험엔 이 부분을 출제 타켓으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조건에 여기 별 2개 합니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거의 매년 나오니까 여기 별 3개요. 다음 119페이지죠. 119페이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있어요. 조건은 언제 붙이느냐면 계약일 때 아까처럼 돈 6천만 원 투자해주고 상장되면 주식 다 주기로 한다. 이 계약에다가 조건을 넣는 거예요. 왜? 쌍방 합의로. 그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건 뭐냐? 1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친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 친하지 않은 거. 조건하고 친하지 않아. 어느 거예요? 단독행위. 꼭 옆에다 써주십니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건 뭐냐면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왜 친하잖아요? 지 혼자 붙이니까 지 혼자서. 단독행위는 조건에 친하잖아요. 그럼 어느 건 치예요? 계약. 계약은 조건에 친해요. 계약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9페이지에 쌍괄호 1번에 3번이 있어요. 쌍괄호 1번에 3번이 있죠. 단독행위. 거기에 동그라미 합니다. 단독행위. 취소, 해제, 동그라미. 취소나 해제 같은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 다만 이랑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방 동의에 땡땡이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계약 취소는요? 취소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취소는 조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동의하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방이 뭐 해주면 동의 시에는 어디다가도요? 취소나 해제에도 조건을 넣을 수 있다. 취소, 해제 같은 단독행위도 뭐를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죠. 상대방이 뭐 했을 때만? 동의했을 때만 조건 넣는 거예요. 동의 안 해주면 조건 못 넣어요. 왜? 상대방이 불리해지니까. 다음 쌍괄호 2번. 위반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무효로 돼요. 무효.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별표. 다음 4번. 입증. 조건 성취와 불성취에 관한 입증 문제입니다. 개념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 관한 논의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어디다 붙이지 말라고요? 단독행위에 붙이지 마세요. 네 번째가 조건 성취와 불성취입니다. 아까 그 사례를 가지고 좀 더 들여다볼게요. (6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상장되면 조건이죠. 상장되면 주식 전부를 준다. 그럼 A가 받으려면, 저 회사를 통째로 뺏어 오려면 A가 입증해야 되는 건 뭡니까?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거. 조건이 뭐 했다는 거? 성취되었다는 거죠. 코스닥에 상장되면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 뭐 했다는 거? 성취했다는 걸 A가 입증해야죠. A가. 그래야 이걸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입증 책임. 여기 까다로워요. 입증 책임에다가 거기다가 요주의 표시합니다. 거기 요주의 표시. 이건 틀리기 딱 쉬운 거예요. 잘 걸려들립니다. 아주 잘 걸려들어요. 어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팩트죠. 팩트 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조건의 존재를 뭐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의 삼각형이야. 뭐가 있었는지요? 조건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건의 존재를 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라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냥 지금 A, B 간의 계약은 이렇게 된 거죠.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을 전부 준다라고 그랬죠. 만약에 코스닥을 빼고 상장되면 주식 다 준다 이러면 요거잖아요. 요런 조건이라는 거. 코스닥이 아니라 그냥 상장되면 주식 전부 준다 이러면 이 조건의 존재를 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이걸 입증해야 된다고. 이런 조건이라고. 이런 조건. 따라서 B가 코스닥이 아니라 자스닥에 상장하면, 이쪽에다가 상장하면 돌려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 회사 주식 돌려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라는 쟁점이 됐을 때 이 조건이 그냥 상장되면이라는 조건이면 이거 뺏어올 수 있어요. 왜? 상장되면이잖아. 상장되면. 이게 조건이면, 상장되면이 조건이면. 그 조건은 누가요? 주장하는 사람이. 근데 상장되면이 아니라
코스닥에 상장되면 이런 조건이면 이걸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거꾸로 B가 코스닥에 상장되면 내가 다 준다고 그랬다. 그럼 B가 입증해야 돼. 이걸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 이걸 주장하는 사람, 조건의 존재를 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그 조건을 입증해라. 두 번째 뒤로 넘어가서 보실 부분. 자, 그러면 A는 이 주식을 뺏어오려면, 이걸 뺏어오려면 200만 주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걸 뺏어오려면 조건이 뭐 했다는 거? 성취되었다는 거. 성취되었다는 건 누가 입증을 합니까? 자, 볼까요? 성취되었다는 건 누가 입증을 하고 여기에 조건이 존재한다는 건 누가 입증합니까? 이게 시험 단골이에요. 요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 박스를 넣고요. 위에다가 120페이지에다 요걸 넣어 보겠습니다. 조건 성취는 누가예요? 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A죠, A. 근데 이 계약에 뭐가 있다는 거? 조건이 존재한다고. 여기 조건이 존재하잖아, 여기. 상장되면, 코스닥에 상장되면이라는 뭐가? 조건이 존재한다는 거. 즉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 너하고 나하고 계약엔 무슨 조건이? 정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 이건 누가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이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자, B가. 그렇죠?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입니다. 다투는 사람. 얘는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얘는 주장하죠, A는. 그럼 B는 효력을 다투는 자죠, 다투는 자. 다투는 자가 뭘 증명해야 된다고? 정지 조건이 있다. 주장하는 자는요, 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뭐를 입증합니까? 조건 성취를. 요게 시험은 이렇게 거꾸로요. 거꾸로 돌려서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 요주의 표시합니다. 이게 입증 문제. 입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잘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방가로 2번에 네 번째 줄에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이거는 법률의 효력 발생을 뭐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다음, 조건 성취와 불성취 의죄가 있습니다. 성취, 불성취의 의죄. 그게 150조가 되겠습니다. 민법 150조. 150조 볼까요? 1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뭐한 때? 방해한 때요. 방해한 때의 삼각형 할게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조건이 성취한 걸로요.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령 거기 150조 왼쪽에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그림을 그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판례 중에 이런 사안이 하나 있었어요. 업자가 이 건축주한테, 주인한테 둘이 계약을 맺으면서 주인이 이 업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건물 다 완공해주면 30억을 줄게. 완공해주면 얼마 줄게요? 30억 줄게. 30억. 완공하는 게 조건이죠. 완공해줘라. 그럼 이거 준다고. 자, 이때 업자가 공사를 98% 완성했어요. 98% 완성. 공사 진척률 98%.
그럼 남은 거는 2% 남았어요. 2%. 2%. 요거 열흘이면 공사 끝내고도 남는 기간입니다. 2%니까요.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이런 기간이에요. 공사를 다 완공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쪽 주인이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이쪽에서 방해를 한 거죠. 뭐라고요? 출입을 다 봉사시켜버려가지고 전기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그럼 이 업자는 지금 현재 공사가 2%가 부족한 상황이죠. 2% 부족. 공사가 안 됐으니까 2% 부족. 이때 업자는 저 주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1항처럼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뭐 한대요? 방해했죠. 얘가 방해한 사람이죠. 방해자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은 당신이 방해 안 했으면, 방해를 안 했으면 내가 조건을 뭐 했을 거라고? 성취했을 거라고. 2% 부족한 거를 성취했을 거라고요. 조건이 뭐 한 걸로? 성취되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왜? 네가 방해했기 때문에 2%가 성취가 안 된 거니까. 방해가 없었다면 전기 끊고 출입 봉쇄라는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뭐 했을 거라고요? 성취되었으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1항입니다. 성취했던 거라면 성취된 걸로 간주요, 주정이요. 주장합니다. 주장. 간주가 아니에요. 성취의 별표. 그 다음 2항은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대. 성취했죠. 신의식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했죠. 그러면 성취한 걸 뒤집어 버리면 돼요. 성취를 동그라미 하고 뒤집으세요. 뒤집으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거니까 뭐예요? 불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150조는 뒤집는 거예요. 뒤집기요. 방해자가 방해를 했잖아요. 조건 성취하는 거를 방해했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뒤집으면 돼요. 성취된 걸 방해했으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150조는 옆에다 쓰시면 돼요. 150조는 뒤집기요. 뒤집기 하는 거. 뒤집기. 얘가 방해하면 성취한 걸로. 뒤집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요. 이걸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 의제라고 그래요. 의제. 다음 5번, 05번에 조건부 법률에 의해 효력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의해 효력. 자, 1번 조건 성취 전의 효력. 아까 제가요. 이분이 죽어버리면, 상장되기 전에 A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냐? 조건부 권리죠. 조건부 권리. 이 권리를 누가요?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다. 자, 그게 148조입니다. 148조하고 149조. 먼저 148조. 조건 있는 법률에 의해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누구의 이익? 상대방의 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이익의 땡땡. 그걸 뭐라고 그래? 기대권. A가 가지고 있는 기대권, 이 기대권을 해치지 못한다. 그 다음 149조 별셋.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도 돼요. 상속 아까 된다고 그랬죠. 상속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 보존 또는 담보의 동그라미, 담보의 별표. 담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담보로. 무슨 권리를? 조건부 권리를. 149조는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었어요. 다음 우측 쌍괄호 2번 조건 성취의 효력.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조건 성취 전에 이걸 뭘로 쓸 수 있다고요? 담보로도 쓸 수 있고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처분도 할 수 있다. 처분 저거를. 조건 이루었어, 이루기 전에도 이런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조건 성취가 되면. 이건 성취 전이고요, 이거 성취한 때죠.
이건 둘로 나눠집니다. 정지 조건은 효력이 생기는 거죠. 해제 조건은 효력을 잃는 겁니다. 이거는 유효로, 이거는 무효로. 정반대죠. 유효로, 무효로, 정반대로.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유효로, 해제 조건은 뭘로? 무효로 된다는 점. 이 점에서 대칭이 됩니다. 자, 그게 조건의 마지막입니다. 147조.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의 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죠. 생긴다의 별표. 정지 조건은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별표. 성취한 때부터 생겨요? 계약 시부터 생겨요? 조건이 성취한 이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계약 시부터 생기는 게 아니죠. 계약 시부터 그러면 틀리죠. 거기다 쓰되 계약 시부터 그러면 꽝이에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해제 조건이요.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효력을 잃는 거죠. 언제부터 잃어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똑같습니다. 성취한 때의 삼각형. 거기다 소급해서 잃는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아주 잘 나와요. 성취한 때 위에다가 소급해서 그러면 꽝. 소급해서가 아니라 성취한 때부터. 그 다음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급표 특약이라고 그래요. 소급표 특약. 조건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 거냐면 조건이 성취한 때 생기는 거죠. 근데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해야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성취해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정리하면 조건부 법률에는 조건 성취 시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 여기다가 소급표 특약을 넣으면 소급하기로 특약을 둘이 넣어버렸다. 계약시로 소급하게 하자. 계약시로 소급하게 하자고 특약을 넣으면 언제부터? 계약시부터 생겨요. 그럼 특약이 없으면 언제부터? 성취시부터. 특약이 있으면 계약시부터. 조건부 법률의 효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147조 3항입니다. 3항. 그래서 1항, 2항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성취시. 1항도 성취시, 2항도 성취시죠? 근데 3항은 뭐가 있을 때? 특약이 있을 때만 계약시로 소급한다. 시험은 1항, 2항, 3항이 다 골고루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에 관한 논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셨다가요. 기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